결혼 기념일. 배경옥 단편 소설. 남편이 죽었다고 시동생에게서 연락이 온 건 겨울이었다. 바람이 많이 불던 날이었다. 나는 멀리 한남대교가 내려다 보이는 이태원의 사무실에 앉아 광고 카피를 가다듬고 있었다. 판교에 세워지는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의 헤드 카피였다. 24시간 불이 꺼질 일 없는 사무실 안에서 어떤 형용사를 끼워 넣을 것인지 고민하다가 행복이란 명사 앞에 멈춰서 내가 기억하는 그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다. 그는 웃고 있었던가? 아마 울고 있었던 것 같다. 이혼한 후 더러 그의 소식을 풍문처럼 듣긴 했다. 하지만 그마저 몇 년이 지나자 점점 드문드문해졌고 우리를 소개시켜준 친구가 시카고로 이민을 간 후에는 소식이 영 끊어졌다. 그가 궁금하면 가끔 인터넷으로 이름을 검색하기도 했다. 그때마다 당자 수표 부도, 채무 불이행, 출연료 체납, 연기자 협회 제작자 L 고소 같은 시효가 훌쩍 지난 옛 기사들만 검색될 뿐이었다. 나는 오랜 시간 그의 삶을 공격했을 단어들을 멀어져가는 어둠 속에서 바라보곤 했다. 그것은 그의 실패가 아닌 우리의 실패였다. 그의 기사가 아닌 그와 나의 기사였다. 얼마 안 가서 파산을 알리는 신문 기사처럼 우리의 결혼 생활도 시효가 끝나버렸다. 속초는 몇 년 만에 처음이었다. 일요일 오전 진부와 속초를 가리키는 표지판이 눈에 스쳤다. 속초 70km라고 써 있었다. 이 속도로 가면 1시간 후 그곳에 도착할 것이다. 길가의 나무들이 바람에 심하게 부대껴 흔들리고 있었다. 창문을 열자 흐린 하늘 사이로 바람이 훅 얼굴로 밀려왔다. 진눈깨비 같은 것이 땅으로 떨어질 듯 공중을 부유했다. 구불거리는 산길을 따라 달리자 멀리 미시령 옛길과 속초로 가는 터널이 나타났다. 새로 산 내비게이션은 터널 쪽을 가리키며 터널 구간 운행 주의를 알리는 경고 메시지를 내보냈다. 언제 생긴지 모르는 생소한 터널이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에 익숙한 미시령 옛길로 핸들을 꺾었다. 속초에 빨리 갈 이유는 없었다. 날 기다리는 사람도 딱히 보고 싶은 사람도 없었다. 대신 미시령 휴게소에 들러 잠시 속초의 풍광을 내려다보며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고 싶었다. 그곳에 서서 바람을 맞고 싶었다. 그런 바람 앞에 서 있으면 풀리지 않을 것처럼 몇 달째 나를 괴롭히고 있던 일이 풀릴 것 같았다. 잘못된 길입니다. 내비게이션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터널 앞에서 우회전하자마자 작은 국도가 나타났고 급하게 꺾어진 언덕길이 이어졌다. 미시령 꼭대기로 이어지는 그 커브를 돌 때마다 잘못된 길로 진입하셨습니다. 라는 경고음이 다시 울렸다. 언덕을 오르자 1995년식 제규어 스포츠카가 갸르릉대며 격한 숨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늙은 짐승 같은 소리였다. 말이 좋아 빈티지 카지. 이젠 부품을 구할 수 없어 수리를 맡기기도 힘든 고물 제규어였다. 나는 속도를 조금 낮추고 천천히 차를 몰았다. 통행량이 적긴 했지만 커브가 많은 위험한 산길이라 도중에 차를 세워 내비게이션을 끄기가 애매했다. 멈추지 않고 산길을 내달렸다. 기어를 바꾸고
산 밑 풍경을 바라보며 천천히 차를 몰았다. 미시령 휴게소는 이미 폐쇄되어 있었다. 영업 정지 상태인 휴게소 앞에는 두꺼운 빗장 걸쇠와 함께 사람들의 통행을 막기 위한 낡은 표지판 하나가 서 있었다. 휴게소 영업을 잠시 종료합니다. 잠시란 말은 영원처럼 읽혔다. 그런 예감은 잔뜩 녹이 쓴 채 걸려있는 빗장 걸쇠와도 무관치 않았다. 한때 관광 명소처럼 여겨지기도 했던 휴게소는 세월이 흘러 한물간 스타처럼 낡아가고 있었다. 속초로 가는 터널이 생긴 후 통행량이 적어서 자연스럽게 폐쇄된 모양이었다. 길가엔 휴게소가 폐쇄된 줄 모르고 올라온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다. 우리는 속초에서 결혼했다. 친정은 서울이었지만 시댁은 속초였다. 결혼 이야기가 한창 오갈 무렵부터 양가에서는 예식 장소를 두고 신경전이 팽팽했다. 우리의 스케줄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좋은 날을 받아야 하고 얼마를 주면 얼마를 돌려줘야 하고 무엇을 내주면 무엇을 채워줘야 하는 그 복잡한 결혼의 셈법들을 우리는 묵묵히 지켜봤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 결혼은 속초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아버지는 하객들이 대폭 줄어들면 그간 뿌린 축의금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흥분했지만 결국 신부 측 청첩장에는 일요일 오전 9시 이마트 앞 속초행 전세버스 출발합니다. 라는 문구가 추가되는 것으로 이를 마무리 지었다. 결혼식장은 속초의 S관광 호텔이었다. 속초에서는 제일 좋다는 곳이었다. 그에게 당신과 결혼하는 게 싫지 않지만 결혼식만큼은 너무 하기 싫다고 울먹였다. 주인공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절하라고 하면 절하고 입장하라고 하면 입장하고 사진 찍으라고 하면 사진 찍고 시키는 대로 하시면 돼요. 아무 생각 말고 잘하려고도 하지도 마세요. 시키는 대로 하다 보면 어느새 끝나 있어요. 대기실 안에서 우리의 다툼을 엿들은 신부 도우미가 나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녀의 말대로 그 순간부터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주례는 시아버지의 친구인 속초의 한 고등학교 교장이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주례는 우리를 앞에 두고 사랑의 맹세를 요구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함께 하겠다는 맹세였다. 우리는 처음 본 사람 앞에서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마침내 일면식 한 번 없던 그가 우리 결혼의 증인이 되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사진들이 찍혀 나갔다. 누군가 내 부케를 받고 결혼식은 끝났다. 새벽부터 신부 화장을 하느라 밥 먹을 시간이 없었던 나는 배가 고팠고 다리가 휘청거렸다. 호텔 측에서는 우리에게 특별히 스위트룸을 내주었다. 나는 그곳에 패브릭 소파에 앉아 시큰거리는 발목을 주무르며 천장에 달린 샹들리에를 바라봤다. 우리는 첫날 밤을 치를 새도 없이 피곤에 지쳐 골아 떨어졌다. 미시령에서 내려오는 길에 휴대전화가 울렸다. 최 국장의 전화번호가 찍혀 있었다. 김 차장 어디야? 휴가 중에 미안한데 빨리 좀 올라와야겠어. 큰일 났다 진짜. 무슨 일이시죠? 제2금융그룹 프리젠테이션. 기업 이미지 광고 우리가 먹었어. 당신 특기잖아 이미지 광고. 최근 들어 내가 속한 CRI 팀은 거의 수주가 없었다. 최 국장이 여러모로 압박받고 있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다. 그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언제 올라올 거야?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올라갈 겁니다. 절대 안 돼. 이번 주부터는 주말도 없어. 내일 아침까지는 꼭 와. 괜찮다면 오늘 밤이라도 당장 올라오라고. 최 국장은 내 대답을 듣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월차나 휴가 없이 몇 년 만에 얻은 첫 휴가였다. 나는 최 국장에게 문자를 보냈다. 월요일 오전까지 회사 들어갑니다. 동명항 들러 회 떠서 갈게요. 멀리 겨울바다를 즐기러 온 커플과 사람들이 드문드문 보였다. 오랜만에 겨울바다가 보고 싶어 그곳에 약속 장소를 정했지만 겨울바다보다 인상적인 건 바다를 보러 온 사람들의 뒷모습이었다. 한 남자가 모래밭에 앉아 등을 바싹 구부린 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보고 있는 것이 파도든 갈매기든 멀리 떠있는 바위 섬이든 간에 나는 어느 겨울 경주의 대릉원에서 본 무덤처럼 둥근 그의 등을 바라보았다. 해변가에는 그런 무덤 같은 등이 겨울 바닷가에 띄엄띄엄 앉아 일제히 바다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우리가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던 그 시간, 낡은 성경책 위에 손을 올려놓던 주례의 두툼하고 둥근 손등을 떠올렸다. 주머니 속에 손을 넣고 휴대전화를 꺼내 바라보았다. 코트 깃을 여미고 추위로 단단해진 모래사장 위를 나는 빠르게 걸었다. 약속 시간까지 얼마 남아있지 않았다. 시동생을 만나기로 한 곳은 속초 바다가 보이는 한적한 커피숍이었다. 갑작스런 내 전화에 그는 많이 놀란 목소리였다. 우리는 안부를 물었고 어색한 인사를 나누었다. 부침성이 좋았던 사람이지만 이혼한 형수와의 만남이 편할 리 없었다. 49제 지냈어요. 일주일 전에.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차마 묻지 못했던 말을 내뱉고 말았다. 교통사고였어요.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그는 감정을 추스르듯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의 목소리는 깊게 잠겨 거의 들리지 않았다. 남편은 새벽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택시를 잡다가 사망했다고 했다. 그의 죽음에 대해 더 이상 묻는 건 가혹한 일이었다. 납골당에 모실까 하다가 화장했어요. 자식도 부인도 없잖아요. 시동생이 침묵을 깨고 다시 입을 열었다. 원래 속초에 뿌리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아직 속초 앞바다에서 뱃일 하시니까 콘택트 렌즈를 낀 눈이 뻑뻑했다. 하지만 눈물이 나진 않았다. 나는 그를 바라보다가 바다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추암 아시죠? 삼척 앞바다요. 거기에 제 손으로 뿌렸어요. 시동생은 아무도 부르지 않았다고 했다. 고향 친구 몇 명과 어떻게 알았는지 서울에서 채권자 몇 명이 장례식장에 왔다고 했다. 채권자들도 그냥 조용히 돌아갔다고 했다. 시아버지는 바쁜 내게 연락할 필요 없다고 잘라 말했다고 했다. 그것이 예전 며느리에 대한 미안함 때문인지 원망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부흥은 알려야 할 것 같아서 49제를 끝내고 내게 연락을 했다고 했다. 사실 그는 내가 여기까지 내려올 줄 몰랐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가방 안에서 무언가
주섬주섬 꺼냈다. 제가 처리할까 하다가 형수 연락받고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가 내민 것은 우리의 웨딩 앨범과 남편의 결혼 반지였다. 창밖엔 간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남편은 A 방송국 드라마 PD였다. 그가 만드는 드라마가 시청률 기록을 갱신하며 기사들을 만들어내고 있을 때 그에게 거액을 제시하며 스카우트를 제안하는 수많은 유혹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연예 기획사와 제작사들의 제안을 거절했다. 방송사와의 의리 때문은 아니었다. 그에겐 직접 드라마 제작사를 차리겠다는 오래된 꿈이 있었다.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만들고 싶은 드라마를 만들겠다는 목표. 결혼을 하고 얼마 안 되어 그는 독립을 선언했다. 독립 후 첫 번째로 연출한 작품도 작품성과 만족할 만한 시청률이 나왔다. 그가 받는 제안과 계약서들이 구체적인 성공을 의미하지 않는데도 그는 자신이 이루어낸 것들을 바라보며 꿈에 부풀어 있었다. 큰 성공이 큰 행복을 의미하진 않는다. 돈을 많이 벌면, 집을 넓히면, 좋은 가구를 들여놓으면 행복해질 것이라 막연히 생각했던 그때의 우리가 알 리 없는 진실이었다. 그가 늦게 들어와 일찍 집을 나설 때마다 집에 들어오는 날이 줄어들 때마다 통장의 잔고는 쌓여갔다. 나는 경제적인 궁핍함 때문이 아니라 끔찍한 권태감 때문에 직장 생활을 이어나갔다. 그가 바빠질수록 일에 더 집착했고 경력에 도움이 될 만한 프로젝트를 따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돈을 펑펑 쓰는 일이 자신이 겪는 불행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라 믿는 사람이라면 만족할 수도 있는 삶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생각한 결혼 생활이 아니었다. 우리는 결혼 후 몇 년간 남들처럼 마트에 가서 장을 본 일도 없었고 밤에 마실 맥주를 고르거나 와인의 종류를 고른 적이 없었다. 내가 차린 밥상 앞에 앉아 함께 밥을 먹은 기억도 거의 없었다. 시댁과 친정에서 보내주는 한약을 그렇게 먹고도 아이는 생기지 않았다. 사랑 없이도 아이는 잘만 생기더라는 친구의 농담을 나는 웃으며 들어줘야 했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 살았지만 시차가 전혀 다른 도시에 사는 외국인들 같았다. 나는 이 재미없고 지루한 결혼 생활의 인질이었다. 오래 연애하고 오래 살다 보니 어떤 관성이 생겼고 그 관성에서 벗어나는 방법조차 쉽게 떠오르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의 인질범이 되어가고 있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행복은 무료함 그 자체, 아무 일도 없음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바쁘다는 게 꼭 나쁘기만 한 일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때의 나는 남편을 이해하지 않았다. 결혼정보 회사의 카피를 만들기 위해 결혼 사례를 모으고 그럴듯한 문장을 늘어놓으면서도 나는 그를 이해하려 들지 않았다. 그 시절이 내 삶의 화양연화일 수도 있음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나는 발악하듯 그의 성공을 증오하고 깎아내리는데 남아있는 내 에너지를 소모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다. 두 편의 드라마가 끝난 후 남편은 더 이상 바쁘지 않았다. 더 이상의 제한은 없었다. 대신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그의 주변을 채워가기 시작했다.
한동안 명동의 사채 업자까지 만나고 다니던 남편은 마침 불어닥친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함께 무너져 내려갔다. 출연료 체납과 스태프들의 인건비, 은행 대출 상한 독촉, 채권 추심 회사 사람들만 바쁘게 남편을 찾았다. 우편물엔 늘 수북이, 압류장과 채고장들이 쌓여갔다. 그는 집에만 있었다. 한때 그토록 내가 원하던 일이었다. 그는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방송국에 있었더라면 자신이 맡았을지도 모를 드라마들을 보았다. 그는 알타미라 동굴의 원시인처럼 점점 더 깊은 곳으로 침잠에 들어갔다. 동굴 속에서 웅크린 채 고요히 때로는 격렬하게 야유어갔다. 그는 우울증과 조증을 반복했다. 어떤 날은 꿈쩍도 않고 누워 텔레비전을 보기도 했지만 어떤 날은 미래의 거창한 사업 계획을 끝도 없이 이야기했다. 아무도 그에게 투자할 것 같지 않은 프로젝트를 머릿속에서 제작하고 연출하고 방송했다. 남편의 근거 없는 희망은 점점 자학의 형태를 갖추었다. 스스로의 아름다움에 도취된 20대 연인들은 건강에 대해 말하지 않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말하지 않듯이 어떤 것이 자주 말해질 즈음의 전조는 그것이 증발되고 결핍되었을 때다. 격렬히 건강을 이야기할 때는 건강을 잃었을 때이다. 자연이 아름답다고 느낄 땐 이미 스스로의 아름다움이 빛을 잃어 사그러질 때인 것처럼 말이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기획과 자신이 한 번도 캐스팅하지 못한 배우에 대해 말했다. 그 거창한 말의 무게에 짓눌려 나는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다. 그중 우리의 결혼 생활은 끊임없는 마찰의 연속이었고 우리는 그 마찰력으로 달려가는 고장난 자동차였다. 이혼해줄게. 추암 해변의 낡은 제규어 앞에서 먼저 이혼을 말한 건 그였다. 이혼 당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를 바라보다가 낮은 숨을 토해냈다. 그래, 그럼 당해주는 걸로 해. 그의 얼굴은 이상할 정도로 일그러져 있었다. 다른 건 다 네가 가져. 나한텐 차만 줘. 내 얼굴이 어느 정도까지 일그러졌는지는 나도 알 수 없다. 다만 그것이 아주 짧은 탄식과 함께 폭소처럼 터져나왔다는 걸 안다. 집은 이미 은행에 압류된 상태였다. 우리를 지탱하던 마이너스 통장은 바닥을 친 지 오래였고 사방 1km 안에 있는 주위 어떤 사람에게도 더 이상 돈을 꿀 수 없었다. 그가 내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물건은 우리의 화려한 과거를 상징하듯 남아있는 유물 같은 짙은 초록색 제규어 스포츠카 한 대밖에 없었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차가 꼭 필요해. 돈 벌면 하나 사줄게. 나중에 돈 벌면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나한테 차도 못 줘? 내가 샀잖아. 내가 골랐어. 차가 진짜 필요해. 나도 필요해. 선혁아, 내 이름 부르지 마, 개자식. 기암 괴석이 솟아있는 추함의 절벽을 바라보며 내 삶 역시 저 절벽 밖으로 내던져져 버렸다는 걸 깨달았다. 자동차라면 엑셀을 힘껏 밟고 한동안 공중 부양하듯 날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저 절벽 아래
몸을 날린다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 같았다. 나는 차를 가지고 내가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까지 달려가고 싶었다. 그의 한숨과 탄식으로부터 그렇게 작별하고 싶었다. 그 역시 차를 타고 지긋지긋한 서울을 떠나고 싶었을지 모른다. 나는 해변에 세워놓은 차를 바라보았다. 가난한 우리가 가지기엔 터무니없이 호사스러운 것이었지만 그때 우리가 동시에 원하던 유일한 것이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 가령 결혼이 조금씩 쌓여가는 적분이라면 이혼은 가장 작은 것까지 나누어야 하는 미분이라는 것. 공정해지기 위해 서로의 물건을 나누다 보면 결국 모든 게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함께 공유하던 시간이나 추억, 영혼까지도 말이다. 하지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건 빚뿐이었다. 이혼할 즈음 호탕하던 그의 성격도 웃음도 그에게선 점점 사라져 버렸다. 남편은 해파리처럼 투명한 인간으로 변해갔다. 위선도 위약도 없는 투명한 인간. 겉과 속이 똑같아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인간. 보호색도 어떤 색깔도 가지지 않은 무색 무취의 인간. 경제적 궁핍이 정신적 파탄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을 그때의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한 적 없었으므로 이혼을 확정받고 법원 앞에서 헤어지며 그가 했던 말을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한다. 네 월급 통장 압류 곧 풀릴 거야. 빨리 못 헤어져서 미안하다. 커피숍을 나서자 아까보다 제법 굵은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다. 눈을 감고 고개를 올리자 눈꺼풀 사이로 차가운 눈송이가 바로 녹아 물처럼 흘러내렸다. 거리의 사람들도 차들도 조금씩 속도를 줄여가고 있었다. 옷깃을 여미고 차 쪽으로 빠르게 걸어갔다. 자동차 안에 앉아 나는 키를 찾기 위해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주머니에서 자동차 키 대신 작고 단단한 무엇인가가 느껴졌다. 나는 그것을 꺼내 들었다. 시동생이 건네준 남편의 반지였다. 나는 반지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종로의 금은방에서 나누어 꼈던 우리의 결혼반지. 그가 결혼반지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마지막에는 돈이 없어서 쓰고 있던 노트북까지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팔아버린 그였다. 나는 가만히 반지를 쥐고 있다가 충동적으로 왼쪽 약지에 끼워 보았다. 묵직하고 헐거웠지만 빠질 정도는 아니었다. 헤어질 즈음 급격히 말라가던 그의 모습을 떠올리며 나는 손에 낀 반지를 천천히 돌렸다. 같은 디자인의 반지를 나누어 끼고 있던 시절에 내가 떠올랐다. 우리가 서로를 힘주어 꽉 끌어안고 있던 때, 계절이 거리의 모든 풍경과 사람들의 눈동자가 우리 편으로 온통 기울어져 있던 그 시간들이 반지 안에서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다. 시동생에게 교통사고라는 말을 들은 순간 사라졌던 기억의 일부는 놀라운 속도로 재생되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한 죽음은 막연해서 그것은 언제나 미래의 모습으로만 나타났다. 죽음이 지금처럼 현재가 되어 내 곁에 놓인 적은 없었다. 나는 계속 반지를 돌렸다. 멈출 수가 없었다. 어쩐지 그것을 끼고 있던 시절에 남편 얼굴이 잘 떠오르지 않았다.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약지에 끼워진 그의 반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손을 조금만 아래로 기울여도 반지는 금세 떨어질 듯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었다. 나는 반지를 손에 낀 채 파란색 벨벳으로 덧씌워진 웨딩 앨범을 바라보았다. 웨딩 사진 속에서 우리는 웃고 있었다. 너무 환하게 웃고 있어서 사진 속 내 얼굴에 손을 갖다 대면 그때의 미소가 손가락 사이로 전해질 것 같았다. 사진 속 웨딩 커플은 몇 년 만에 속초만큼이나 낯설었다. 나는 앨범을 덮었다. 푸른색 벨벳 표지 위에는 반짝이는 금박 글씨로 2003년 12월 17일이라고 써 있었다. 하필 오늘이었다. 화끈거리는 얼굴을 식히기 위해 자동차 창문을 열었다. 창문 밖으로 눈이 달려들듯 몰아쳤다. 나는 창문을 닫고 앨범을 열어 다시 한 장 한 장 넘겼다. 모든 게 사라지고 난 뒤 남은 또렷한 감각이 내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었다. 나는 앨범을 덮고 손끝으로 우리의 결혼 기념일이 새겨진 양각된 숫자들을 만졌다. 핸드백이 놓인 조수석을 바라보다가 나는 충동적으로 S 호텔로 내비게이션을 맞추었다. 눈보라는 조금 더 강해지고 있었다. S 호텔은 그때보다 조금 더 낡았다. 나는 봉투를 빌려 아무 연고 없는 신부 측에 축의금을 내밀었다. 그리고 단체로 곱게 한복을 맞춰 입은 할머니들 옆을 지나 하객이 없는 구석자리에 앉았다. 사회자가 신랑 신부에게 키스를 시키고 큰 목소리로 사랑한다를 만세 삼창시키는 평범한 결혼식이었다. 예식이 끝난 후 사진 촬영이 이어졌다. 검정색 넥타이를 맨 연회장 직원들이 스테이크를 서빙하기 시작했고 내 앞에도 하얀색 접시에 담긴 스테이크가 놓였다. 친구들이 장난스럽게 쏜 폭죽의 잔해를 뒤집어 쓴 신랑을 바라보았다. 어린 신랑은 사진사를 향해 어색한 듯 웃고 있었다. 그때의 우리도 저런 얼굴로 만세를 부르고 사진을 찍혔을 것이다. 남편은 자신의 고향 속초에서 수재로 소문난 사람이었다. 시부모는 수재 아들의 엄마나 아버지로 불리는 것을 언제나 기꺼워했고 시동생 역시 그의 동생으로 불리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공부 잘하는 사람은 의당, 법대나 의대에 갈 것이란 그들의 믿음이 어그러진 순간 그는 가족들과 멀어졌다. 남들보다 빨리 결정한 결혼은 그런 그가 선택한 마지막 효도였을 것이다. 그가 끝내 속초에서의 결혼을 고집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부모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웨이터가 테이블 위에 커피를 놓고 빠르게 사라졌다. 메인 메뉴를 먹기도 전에 미리 서빙된 커피는 식어 있었다. 나는 커피를 마셨다. 한때 뜨거웠던 것이 식어버렸을 때 더 이상 식어버린 그 온도에 놀라지 않게 되었을 때 어딘가에 있을 거라 생각했던 사람이 이미 죽어 바다 어딘가에 뿌려졌을 때 커피잔을 바라보다가 나는 남아있는 커피를 남김없이 마셨다. 반지를 빼 왼쪽 손안에 넣고 주먹을 꽉 쥐었다. 창문 너머 눈발이 서서히 가늘어지고 있었다. 가늘어진 눈발이 어느새 비가 되려는 듯 보였다. 1시간 간격으로 휴대전화가 울렸다. 당장 서울로 돌아와야 한다는 경고가 엄중하게 휴대전화를 울렸다. 자동차를 몰고 익숙한 길을 달리자 어떤 기억들이 차를 가로막듯
불쑥 밀려왔다.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차를 몰았다. 예정에 없이 속초에 들렀던 것처럼 예정에 없던 곳에 가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 건 그때였다. 한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지만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 영원한 맹세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끝내 확인하고 싶었던 건지도 모른다. 그때 도로 저편에 희미하게 무엇인가가 보였다. 바람이 심하게 몰아쳐 나무 위에 분진처럼 가라앉아 있던 눈을 쓸어버리고 있었다. 나는 잠시 숨을 멈추고 누구도 지나가지 않는 빈 길가에 차를 세웠다. 창문 사이로 흰색 스프레이로 그린 사람 모양의 형태가 보였다. 자동차 시동을 껐다. 흰색 스프레이로 그린 흰 사람은 태아처럼 웅크린 채 검은 도로 위에 고요히 눈을 맞으며 누워 있었다. 차에서 내려 나는 천천히 그곳을 따라 걸어갔다. 시동생이 말한 남편의 사망 장소가 어쩌면 저곳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눈발이 조금씩 굵어지고 있었다. 두 손을 모으고 나는 도로 위에 누워있는 흰 사람 쪽으로 아주 천천히 걸어갔다. 나는 가만히 그곳에 서서 사람의 모양대로 그려진 흰 선을 따라 잊고 있던 그의 모습을 그렸다. 숱이 많던 빳빳한 머리카락과 뼈가 느껴지지 않던 둥근 어깨, 보통 사람들보다 길고 듬직했던 팔과 다리, 웃으면 금운달처럼 구부러지던 순한 눈매와 10월의 달빛을 닮았던 내가 그토록 좋아하던 그의 눈동자가 아득하게 만져졌다. 차가운 눈이 와락 얼굴 사이로 와 녹기 시작했다. 그는 로드킬, 흰 스프레이맨이 되어 내 앞에 누워 있었다. 무릎이 꺾인 사람처럼 주저앉아 차가운 아스팔트 위 흰 사람을 만져보았다. 고개를 들었다. 하늘의 눈이 포근한 이불처럼 도로 위 흰 사람을, 그의 죽음을 하나씩 지어나가고 있었다. 나는 눈을 감고 그 눈을 온 몸으로 맞았다. 그의 죽음이 시작된 곳에 주저앉아 나는 그의 죽음이 끝난 곳을 생각했다. 시동생은 추함에 그의 시신을 뿌렸다고 말했다. 그곳에서 우리는 처음 이혼을 내뱉었다. 영원히 있고 싶었던 곳, 영원히 가지 않을 거라 다짐했던 곳이었다. 하필 그곳에서 홀로 가루가 되어 뿌려졌을 추함의 바다에서 나는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다. 다시 휴대전화가 울렸다. 주어와 동사가 사라진 문장은 냉정한 투로 나의 복귀를 명령하고 있었다. 나는 내비게이션에 추함 해수욕장을 입력했다. 흐린 하늘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었다.